저는 고다인 33이에요. 제 삶은 삼청동의 약 4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요약되어 있죠. 오래된 소나무 향과 깹칠 냄새, 그리고 은은한 흙내음이 배어있는 곳. 사람들은 저를 문화재 복원 전문가라고 부르지만 저는 스스로를 시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 부르는 걸 더 좋아해요. 제 공방 고요한 시간은 화려한 가게가 아니에요. 현대적인 갤러리와 세련된 카페들 사이에 겸손하게 자리 잡고 있죠. 마치 서울이라는 시끄러운 교향곡 속의 조용한 쉼표처럼요. 제 일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조각난 파편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한 사물 안에서 끊어진 역사의 흐름을 다시 잇는 일이죠. 저는 도자기나 고서와의 모든 균열과 흠집이 그 영혼의 일부라고 믿어요. 그걸 감추는 건 기만이죠. 복원이란 모든 걸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불완전한 이야기 속에서 온전함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제 확고한 원칙이자 수천 시간 동안 노란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 갈고 닦은 종교에 가까운 신념이에요. 인내심은 이 일이 제게 가르쳐준 미덕이에요. 제 손은 나뭇결에 정확히 맺힐 한 방울을 떨어뜨리기 위해 몇 시간이고 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제 눈은 자연광 아래에서 비취색 유약의 수십 가지 미묘한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죠. 사람들은 제가 극단적일 정도로 꼼꼼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마땅히 가져야 할 존중이라는 걸 알아요. 제게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작은 디테일에 있으니까요. 어느 늦가을 오후, 은행잎이 거리를 노랗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고요한 시간에 나무 문이 끼익 익숙한 소리를 내며 열렸죠. 한 할머니가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레 안고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제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조선시대 나전 칠함이었지만 왕실에서 쓰던 물건은 아니었어요. 국화무늬 자개는 여러 조각 떨어져 나갔고 모서리의 돛칠은 다 닳아 맨살 같은 나뭇결이 드러나 있었죠. 상업적 가치로는 거의 0에 가까웠어요. 선생님, 할머니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안개처럼 가늘었죠. 이게 시어머니께서 유일하게 남기신 유품이에요. 가장 귀한 장신구들을 담아두셨던 건데 이제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낡아서요. 혹시 조금 더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함을 열었어요. 안쪽에 붉은 비단 안감은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세월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이 작은 상자 안에 담긴 세 여자의 삶이 그려지는 듯했죠. 저는 희미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새 것처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할머니.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대신 이 함이 간직한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들려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떨어진 자개 조각들은 다시 붙이고 나무는 보강하겠지만 이 다른 흔적들은 그대로 둘 거고요. 이게 바로 이 함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저는 꼬박 2주를 그 함에 매달렸어요. 매일 세심하게 먼지를 닦아내고 천연 접착제로 작은 자개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이고 흐칠 가루와 숯가루를 섞어 균열을 메웠죠. 저는 이 일에 대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다시 공방을 찾은 할머니는 함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함은 더 이상 삐걱거리지도 조각이 떨어져 나가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시간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주름지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 물건에 영혼을 되찾아 주셨군요. 그 순간 제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절실히 느꼈어요. 저는 한 사람의 기억과 역사가 그 어떤 재화보다 소중하다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이 믿음은 제 마음속 깊은 곳,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제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은퇴한 역사 교사셨어요. 부유하지는 않으셨지만 고미술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죠. 평생 진정한 예술작품 하나를 소장하는 것이 꿈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당신이 스승처럼 존경하던 유명한 감정가 한 분을 만나게 되셨죠. 그 사람이 아버지께 겸재정선의 그림이라고 하는 산수화 점을 소개했어요. 그림은 크지 않았지만 필치가 호방하고 색감은 묵직했으며 붉은 낙관까지 아주 그럴듯해 보였죠. 그 감정가는 아버지께 아주 공감한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작품은 원래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입니다. 그런데 소장하고 계신 분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정말 좋은 가격에 내놓으신 겁니다.
제가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으셨어요. 평생 모은 적금에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서 그 그림을 사셨죠. 그날 그림을 집으로 가져오시던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그때까지 본 적 없는 순수한 행복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그림을 거셨고 매일 몇 시간이고 그 앞에 앉아 그림을 감상하며 사색에 잠기셨죠. 그 그림은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평생의 꿈이었어요. 6개월 뒤 국립박물관에 근무하는 아버지 친구분이 우연히 집에 들르셨어요. 그저 한번 힐끗 보고 작게 고개를 젓는 그분의 행동 하나에 아버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건 가품이었어요. 한지의 질감부터 낙관까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이었죠. 심지어 위조범은 의도적으로 세월의 흔적처럼 누런 얼룩까지 만들어냈더군요. 저는 그날 아버지의 눈빛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돈만 잃으신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잃으신 거죠. 사기를 당했다는 고통보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아버지를 더 고통스럽게 했어요. 전문가, 진실을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거짓을 팔아넘긴 거니까요. 그 일로 저희 집안은 크게 휘청였어요. 활발하고 다정하셨던 아버지는 과묵하고 그늘진 분이 되셨죠. 다시는 그 일을 입에 담지 않으셨지만 그 가짜 그림의 그림자가 온 집안을 뒤덮었어요. 아버지의 고통은 제 뼛속까지 가짜에 대한 조작된 것들에 대한 증오를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죠. 겹겹이 쌓인 껍질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길로요. 저는 무엇이 원본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밝혀내는 일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래서였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똑같은 것을 갈망했던 건 저는 완벽하게 진실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의 삶이 마치 진품 고미술품 같은 그런 남자요. 세월에 흠집이 있고 결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본질만큼은 진짜여야 했어요. 공허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번지르르한 유약을 바르거나 화려한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제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건 저의 은밀한 갈망이었지만 여러 번의 실망 끝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목표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처마 끝에 빗방울이 톡톡 리듬을 맞추고 있었죠. 문 앞에 걸어둔 풍경이 맑게 울리고 한 남자가 바깥에 서늘한 습기를 머금고 공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빛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온몸에서 자신감 넘치는 세련미가 풍겨나왔죠. 제 소박한 공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오동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고려청자 매병이 들어있었죠. 그 아름다움에 저는 숨을 삼켜야 했어요. 가을 호수처럼 맑고 푸른 비치색 유약, 표면을 덮은 거미줄 같은 세월의 흔적. 하지만 병의 입구에서부터 몸통 중간까지 긴 균열이 하나 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다인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백선우라고 합니다. 미술품 투자 컨설턴트입니다. 말씀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선은 여전히 매병에 고정된 채였죠. 아름답네요. 그렇죠. 그가 미소 지었어요. 방 안의 어둠을 밝히는 듯한 미소였어요. 제 고객 한 분이 최근에 이걸 소장하게 되셨는데 이 균열 때문에 영 마음을 못 잡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울에서 이 매병의 영혼을 잃지 않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고. 바로 다인 씨라고요. 그의 말은 제 직업적 자부심을 정확히 건드렸어요. 그는 저에게 새 것처럼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보존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죠. 제가 균열을 살피는 동안 그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저를 지켜보더니 불쑥 말했죠. 저는 다인 씨가 하는 일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대량 생산되고 쉽게 대체되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낡은 것 하나를 고치기 위해 몇 주 혹은 몇 달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저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봤어요.
그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은 다인 씨가 황금손을 가졌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틀린 것 같아요. 다인 씨는 시간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어요. 시간을 꿰뚫어보는 눈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이상하게 울렸어요. 누군가 제 일을 그토록 깊이 있고 섬세하게 표현해 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단순히 기술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그 안에 담긴 제 영혼까지 본 것만 같았죠. 백선우. 그는 똑똑했고 박식했으며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해 주는 듯 보였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매병의 복원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공방에 자주 들렀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점 일의 범위를 넘어섰죠. 우리는 예술에 대해, 역사에 대해, 그리고 사물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원본의 진실성에 대한 제 집착을 귀담아 듣고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 미술품 투자 세계에서도 진품과 가품은 가장 아슬아슬한 경계선이거든요. 진짜 전문가는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하고 동시에 그걸 지켜낼 윤리의식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인 씨를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다정하고 자연스럽게 불렀어요. 늘 주변에 방어벽을 치고 살던 저였지만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매병 복원이 끝난 후 그는 감사의 뜻이라며 제게 저녁 식사를 청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커피, 그 다음엔 전시회였죠. 백선우는 제 삶에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스며들었어요. 마른 흙에 물이 스미듯이요. 그는 제가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의 현신처럼 보였어요. 진실하고 깊이가 있으며 제 영혼의 그늘진 구석까지 이해해주는 남자. 저는 마침내 이 수많은 모조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짜 진품을 찾아냈다고 생각했어요. 그 희망이 실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치명적인 균열을 감추기 위해 가장 공들여 구워낸 가장 완벽한 빛주색 유약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백선우 씨와의 사랑은 비겐 뒤의 햇살처럼 자연스럽게 제게 찾아왔어요. 그는 제가 찾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잃어버린 반쪽짜리 퍼즐 같았죠. 우리의 데이트는 화려한 저녁 식사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었어요. 대신 인사동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분청사기와 신라토기의 차이점에 대한 제 설명을 그가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그런 오후였죠. 늦은 밤 공방에서 제가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미술사 책을 읽으며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선우 씨는 제 재능에 대해 끝없는 경외심을 표했어요. 그는 그것을 장인의 고결함이라고 불렀죠.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미덕이라면서요. 그는 제가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타협하지 않는 제 고집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수년간 저를 둘러싸고 있던 방어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렸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남자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는 제 인생의 진품이었어요. 하지만 마치 오래된 도자기를 감정할 때처럼 때로 가장 미세한 균열은 가장 보기 힘든 곳에 숨어있는 법이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 첫 번째 징후들, 그 위험 신호들은 당시에는 그저 잔잔한 호수 위에 이는 가벼운 물결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그의 호기심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게 참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죠. 그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어요. 더 이상 막연한 감탄이 아니었죠. 어느 날 저녁, 제가 조선시대 백자 접시의 유약을 확인하기 위해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가 제 등 뒤에 서서 유심히 지켜보더군요. 다인 씨,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빛이 정확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낡은 유약과 새로 칠한 유약을 구분할 수 있죠? 저는 그와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열심히 설명했어요. 옛 도자기 유약 속의 광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질이 변해서 자외선 아래에서 현대 유약과는 다르게 발광해요. 아무리 정교하게 수리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전혀 다른 색으로 보통은 더 어둡거나 확 밝게 나타나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네요. 그럼 X선 형광 분석법은요? 그것도 자주 쓴다고 들었는데 유약의 정확한 화학 성분을 알아낼 수 있죠? 예를 들면
고려 청자는 철과 망간의 비율이 일정 수준이어야 한다거나 그런 거요. 저는 그의 전문적인 질문에 조금 놀랐어요. 미술품 투자 컨설턴트가 흔히 알만한 지식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내 스쳐가는 의심을 지워버렸어요. 그는 배우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술 분야에서 일하니까요.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게 연대와 출처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가마마다 시대마다 유약을 배합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뒤에서 저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 지식은 정말 놀라워요. 나도 이 바닥에서 속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알다시피 요즘 시장은 정말 진품가품이 뒤섞여 있으니까 그의 이유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진실되게 들렸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제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지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적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닭장에 가장 안전하게 들어가는 법을 여우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그로부터 몇 달 뒤 우리가 사귄 날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반짝이는 한강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선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인 씨, 우리 미래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그가 말문을 열었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싶어요. 당신이 하는 일 정말 고귀하지만 혹시 당신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미간을 찌푸렸어요. 낭비라니요? 생각해봐요. 그가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고작 얼마 안 되는 수수료를 받으려고 몇 줄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반면에 고다인이라는 당신 이름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요. 신뢰와 정확성을 상징하는 브랜드요. 우린 그걸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속 감정 서비스 같은 건 어때요? 수많은 수집가가 당신의 고갯짓 한 번에 수십억 원을 쓸지 말지 결정한다고요. 단 1시간만 일해도 지금 공방에서 한 달 내내 웅크리고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의 제안은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신속 감정이요? 선우 씨, 나 그런 거 절대 안 하는 거 알잖아요. 감정은 시간이 필요해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요. 한번 쓱 보고 판단하는 건 가장 정교한 위조 디테일을 놓칠 수 있어요. 그건 무책임한 일이에요. 내가 믿는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라고요. 제 격한 반응을 보더니 그가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화해의 미소를 지었어요. 알았어. 미안해요. 난 그냥 당신이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가 다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가볍게 쥐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인정해요, 다인 씨. 이 시대에는 실력보다 명성이 돈을 더 빨리 벌어요. 우리 언제까지고 고고하고 가난한 장인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실력보다 명성이 돈을 더 빨리 번다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희미한 불쾌감을 남겼어요. 그 말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와는 너무나 이질적이었죠. 하지만 이내 그의 미소와 걱정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그가 그저 현실적인 것뿐이라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제 직감을 믿는 대신 그의 설명을 믿기로 선택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이자 가장 크고 요란한 위험 신호가 나타났어요. 그 깃발은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나부꼈지만 저는 눈이 멀어 그걸 보지 못했죠. 선우 씨는 자신의 경력에 아주 중요한 분이라며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가 고문을 맡고 있는 큰손 수집가 최 회장님이었죠. 그분은 이쪽 업계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그분의 칭찬 한마디가 어설픈 광고보다 훨씬 가치 있거든. 초부 유층이 모여 사는 평창동의 회장님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최 회장님의 저택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집이라기보다는 사립박물관처럼 보였어요. 아버지와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백발이 성성하고 품이 있는 최 회장님은 우리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는 선우 씨를 친아들처럼 대했죠. 아, 선우, 드디어 고 선생을 모시고 왔구먼. 그가 호탕하게 웃었어요. 자네한테 얘기는 아주 많이 들었네. 만나서 정말 영광이야. 그는 우리를 자신의 개인 소장품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의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걸작이었죠. 우리가 한 수목화 앞에 멈춰 섰을 때 최 회장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림을 가리켰어요. 고 선생, 이 그림 말이야. 그가 말했어요. 이게 다 우리 선우자네의 안목 덕분에 내가 갖게 된 거야. 처음엔 판매자가 이것과 똑같이 생긴 다른 그림을 가져왔었지. 그런데 선우가 한눈에 그게 가짜인 걸 알아봤다니까. 덕분에 내가 크게 속을 뻔한 걸 피하고 이렇게 진짜 그림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었지. 저는 감탄하며 선우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그저 겸손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에 대해 가졌던 이전의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명백히 진정한 전문가였어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진실을 지키는 사람.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기꾼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저택을 떠나기 전 최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선우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믿음직스럽다는 듯 두어 번 두드리고는 제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 선생,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말이야. 이 친구 정말 황금 눈을 가졌어. 아주 보배야. 이 친구한테 고 선생의 미래를 맡겨도 틀림없을 거야. 그 순간 그분의 말씀은 제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증처럼 들렸어요. 존경받는 어른의 축복 같았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며 행복감에 젖어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때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선우 씨의 황금 눈이 진실을 찾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거짓말의 값을 매기는 데 쓰인다는 것을요. 그리고 최 회장님이 제게 맡기라고 했던 그 미래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짜인 연극 무대였으며 저는 그 연극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막 쓸모를 다해가는 유용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선우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결혼식을 그리고 제 작업실이 딸린 작은 집을 꿈꿨어요. 저는 그가 만들어낸 완벽한 천사의 가면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흠 하나 균열 하나 없는 완벽한 가면이라고 믿었죠. 어쩌면 균열은 이미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 사랑을 이용해 그 틈을 메워버려서 바로 눈앞에 펼쳐진 심연을 보지 못했던 거겠죠. 행복에 취해 6개월이 흘렀어요. 저와 선우 씨는 결혼을 그리고 교회의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작업실이 딸린 작은 집을 이야기하곤 했죠. 그는 제 공방 고요한 시간에 투자해서 이곳을 최고의 복원 및 감정기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미래가 그렇게 빛나고 선명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제 심장뿐만 아니라 어쩌면 심장보다 더 소중한 제 모든 신뢰를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저를 공방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끌고 가더니 문을 단단히 닫았죠. 다인 씨, 그가 마치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듯 속삭였어요. 정말.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생겼어요. 그는 제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유서 깊은 한 종갓집이 사업 실패로 인해 대대로 비밀리에 간직해온 고려시대 왕실 도자기 컬렉션을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컬렉션은 한 번도 대중에 공개된 적 없는 그야말로 잃어버린 역사의 일부였죠. 사안이 민감한 만큼 공개 경매는 불가능하고 오직 단 한 명의 구매자에게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째로 넘기길 원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몇 점 미리 봤는데 선우 씨의 눈이 격렬하게 빛났어요. 다인 씨, 이건 정말 경이로워. 유약, 문양, 낙관, 모든 게 완벽해.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역사를 새로 쓸 기회라고. 당신이 최초로 이 보물들을 복원하고 세상에 공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는 제 감성과 이성, 두 가지 모두를 정확히 꿰뚫었어요. 세상을 뒤흔들 발견, 제 이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가격이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거였어요. 그쪽에서 당장 현금을 필요로 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내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했는데 아직 꽤 큰 금액이 모자라요. 그가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다인 씨, 이건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제 안에 있던 고질적인 신중함이 꿈틀거렸어요. 우리 아직 전체 컬렉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인 거야. 그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이게 만약 경매에 나간다면 가격은 3배, 아니 5배는 뜰 거라고. 나는 내 눈을 믿고 그리고 당신을 믿어. 일단 인수한 뒤에
우리가 전부 다시 감정하면 돼. 하지만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사랑은 제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그 친구한테 미래를 맡겨도 틀림없다던 최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제게 절대적인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준 남자 백선우를 바라봤어요. 그를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를 의심하는 건 곧 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는 거니까요. 저는 결국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제가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일하며 모은 모든 적금을 깼어요. 그걸로도 부족하자 저는 선우 씨의 말에 따라 제 공방, 고요한 시간 제 인생이자 경력의 전부인 그곳의 등기 서류를 들고 거액의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며칠 뒤 컬렉션은 선우 씨가 빌린 안전한 창고로 옮겨졌어요. 그는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저는 거대한 빚더미에 짓눌리는 불안감과 동시에 눈부신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첫 번째 균열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한때 제 공방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지금은 국립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근무하는 후배 민호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죠. 제목은 그저 누나 이것 좀 봐주세요가 전부였어요. 메일에는 민호가 오래된 가마터 근처에서 한 주민이 주었다는 정체불명의 도자기 파편을 분석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편에 X선 형광 분석 데이터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죠. 결과가 너무 이상해요, 누나. 민호가 썼어요. 파편의 테토는 12세기 고려 청자 성분이랑 일치하는데 표면의 유약이랑 문양에서는 현대 유약 제작 기술에서나 발견되는 코발트랑 티타늄 같은 미량 원소들이 검출됐어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봐서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파일을 열어봤어요. 화면에 그래프와 숫자들이 떠올랐죠. 민호 말대로 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마치 노인의 몸에 갓난아기의 피부를 이식한 것처럼요. 답장을 쓰려던 제 눈이 문득 파편을 찍은 사진에 멈췄어요. 그건 국화 넝쿨문이었어요.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문양이었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열어 선우 씨가 우리의 왕실 컬렉션이라며 찍어보냈던 사진 파일들을 찾았어요. 그중 접시 하나를 확대했죠. 그 위에 새겨진 국화 넝쿨무늬가 민호가 보낸 파편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어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평생을 가장 작은 디테일 속에서 진실을 찾아온 저는 이 치명적인 우연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선우 씨에게 급하게 마무리 지을 작업이 있다며 공방에 가봐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고요한 밤거리를 운전하는 내내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저는 선우 씨가 줬던 열쇠로 창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컬렉션 중에서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접시 하나를 골랐어요. 하루 이틀 정도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걸로요.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싸서 공방으로 내달렸어요. 언제나 제게 평화를 주었던 고요한 시간에 익숙한 노란 불빛 아래 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작업대 위에 접시를 올려놓았죠. 육안으로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때로 육안이야말로 최악의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자외선 램프를 켜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푸른빛이 도는 보랏빛 광선을 접시 표면에 비췄어요. 그리고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났어요. 정교한 국화 넝쿨 무늬와 금박을 두른 테두리가 비취색 바탕과는 완전히 다른 희뿌연 형광색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겉면에 덧씌워진 가면이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부딪혔어요. 아직 부족했어요. 숫자로 된 반박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접시를 제 소형 XRF 분석기에 넣었어요. 고요한 공방 안에서 윙 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악마가 이를 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몇 분 뒤 모니터에 결과가 떠올랐어요. 민호가 보낸 분석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건 단순한 가품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었어요. 이건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이긴 했죠. 하지만 아무 가치 없는
문양도 없는 저급한 민무늬 고미술품들이었어요. 그리고 백선우, 그와 그의 패거리들이 어쩌면 그 일부는 바로 제가 알려준 지식이었을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해 그것들을 업그레이드한 거였어요. 왕실 도자기처럼 보이도록 문양을 그려넣고 색과 빅렬 군열까지 똑같이 맞춘 새 유약을 입힌 뒤 고주파 기술로 다시 구원해 완벽한 껍데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들은 순박하고 겸손했던 진짜 백이들을 화려한 사기꾼으로 둔갑시킨 거였어요. 완전한 위작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기만이었죠. 그들은 과거의 영혼을 침범하고 더럽혔어요. 그리고 백선우,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 인생의 진품이라 믿었던 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학식, 세련됨, 매너, 완벽한 껍데기를 가졌지만 그 유약 아래 본질은 싸구려에 불과한 썩어 문드러진 흙덩어리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방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지난밤에 이미 다 말라버렸고 그 자리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죠. 저는 작업대 위에 증거들을 펼쳐놓았어요. 제 분석 자료, 민호의 자료, 그리고 자외선으로 찍은 사진들까지. 선우 씨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자기야, 일찍 왔네. 어젯밤에 많이 힘들었다. 그의 미소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보고 이내 내 얼굴을 확인하고는 서서히 굳어갔어요. 그는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곧 입가에 비웃음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미소가 천천히 번졌어요. 결국 알아냈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태연했어요. 제법이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긴 하지만 그의 그 평온함이 수만 마디의 변명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랬어요?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뱉어냈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죠. 왜냐고? 그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다인 씨, 이래는 그렇게 똑똑하면서 어쩜 그렇게 세상 물정엔 순진해? 이 세상은 말이야.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에만 관심 있다니까? 평범한 고려청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하지만 사라진 왕실의 비보라면 그건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지. 그가 제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악의에 찬 속삭임으로 변했죠.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나 똑같아. 그놈의 원본 타령이나 하는 순진한 이상주의자들. 그 고집이 당신 아버지를 망쳤고 이젠 당신을 망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뜨거운 피가 머리로 치솟았어요. 당신, 우리 아버지 얘기 알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당신한테 접근한 건데 가짜의 소가 상처받은 보건 전문가라. 완벽한 스토리잖아. 그리고 아주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그가 몸을 숙여 제 귓가에 대고 가장 잔인한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아무리 완벽한 균열이라도 감출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서 고마워. 당신 마음속 균열까지도 말이야. 그건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영혼이 수백 조각으로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어요. 그는 제 가장 큰 고통을, 제 삶의 철학을, 저를 끝장내기 위한 무기로 사용한 거였어요. 그는 뒤돌아서 유유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진실의 잔해와 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거대한 빚더미 속에 저 혼자만 남겨둔 채로요. 무너진 후 첫 사흘간 저는 공방을 떠나지 않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울지도 않았죠. 그저 어둠 속에 치유를 기다리는 물건들 틈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주던 템칠과 소나무, 흙내음이 이젠 낯설게 느껴졌죠. 그건 백선우가 귓가에 독을 속삭이던 그 순간 함께 죽어버린 고다인이라는 여자의 것이었으니까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저 물이 얼음이 되듯 그 상태가 변했을 뿐이죠. 응축되고 날카롭고 차가워졌어요.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강철처럼 차가운 결의가 되었죠. 저는 더 이상 시간의 균열을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저는 거짓이라는 표면 위에 지울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순진하고 사람을 믿었던 고다이는 신뢰의 잔해 밑에 묻혔어요. 그곳에서 걸어 나온 건 오직 보건 전문가일 뿐. 그리고 제 다음 보건 대상은 바로 백선우의 명성이었어요. 공방에 모든 불을 켰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봤죠.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안에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부드럽거나 몽상적이지 않았죠.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었으며 위험했어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가장 작은 파편도 붙여내던 이 손. 이제 이 손은 부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제 복수 계획은 감정이 아닌 제 전문성 그 자체로 세워졌어요. 세심하고 인내심 강하며 반박할 수 없는 진실에 근거해서요. 백선우는 제 지식을 이용해 사기를 쳤죠. 그렇다면 저는 바로 그 지식을 이용해 그를 폭로할 거예요. 그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자신의 성을 쌓았어요. 저는 그 성에 썩어빠진 토대를 만천하에 공개할 거예요.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박물관의 그 후배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경악했죠. 그의 분노는 곧 전적인 지지로 바뀌었어요. 민호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어요. 선우 씨와 그 일당, 존경받는 최 회장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한탕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요. 신라 호텔에서 열리는 재벌과 최고 수집가들, 그리고 언론이 총집결하는 명망 높은 자선 경매 행사였어요.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새롭게 발견된 국보제가 구매 자금을 댔던 그 컬렉션의 마지막이자 가장 값비싼 물건인 정교한 울룡문이 새겨진 고려청자 매병이었죠. 그건 그들이 거액을 손에 쥐고 사라지기 전 펼치는 마지막 연극이었어요. 경매는 2주 뒤. 제게는 준비할 시간이 2주 있었죠. 공방 고요한 시간은 작전실로 변했어요. 저는 그들이 사용한 위조 기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연구했어요. 반박 불가능한 과학적 분석 자료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었죠. 하지만 알았어요.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백선우 같은 자를 무너뜨리려면 쇼가 필요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뇌리에 각인될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저는 산업재료 분야에서 일하는 옛 친구를 찾아갔어요. 2가지가 필요했죠. 고출력 소형 토치와 급속 냉각 스프레이였어요. 경매 당일 밤, 저는 장신구 하나 없이 몸에 딱 붙는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골랐어요. 화장은 옅게 짙은 붉은색 립스틱으로만 포인트를 줬죠. 유혹하거나 시선을 끌기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처형인으로 그 자리에 갔어요. 신라 호텔의 연회장은 호화로웠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값비싼 드레스와 정장 위로 빛을 쏟아냈죠.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어요. 상류층 특유의 만족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백선우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근사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가며 축하를 받고 있었죠. 오늘 밤의 스타는 그였어요. 그의 시선이 제게 스쳤어요. 아주 잠깐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경멸적인 조소로 바뀌었죠. 마치 불을 향해 날아드는 가련한 불나방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제가 애원하거나 쓸데없이 소란이나 피우러 온 줄 알았겠죠.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저는 조용히 뒤쪽 자리를 찾아 앉아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보급 매병이 무대 위로 정중하게 등장하자 장내의 모든 소리가 대섰어요. 곧이어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그건 정말 거짓으로 빚어낸 걸작이었어요. 시작가가 호명되고 숫자는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죠. 재벌들 사이에 가격 경쟁이 뜨거워졌어요. 선우 씨는 무대 옆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죠. 경매사가 마지막 숫자를 외치고 망치를 높이 들었을 때였어요. 7번 테이블 신사분께 낙찰. 3번째 카운터입니다. 바로 그때 제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현 같던 공기 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경매사는 허공에 뜬 망치를 든 채 멈췄어요. 선우 씨가 저를 돌아봤고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좌석 사이의 통로를 걸어나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또박또박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죠. 이 망치가 내려쳐지기 전에 저는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선우 씨가 보안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작은 USB를 손에 쥐고 무대 위로 올라섰죠. 그리고 민호가 미리 손을 써둔 음향 기술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매병의 아름다운 자태를 비추던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순식간에 XRF 분석 데이터로 바뀌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유약의 화학 성분에서 비정상적인 수치의 티타늄과 코발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도자기 기술에서만 사용되는 원소들입니다. 화면이 자외선 투과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용과 구름 무늬가 바탕색과는 확연히 다른 형광색을 뿜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자외선 아래에선 이 무늬들이 나중에 더 씌워진 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우 씨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무대 쪽으로 달려왔어요.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누구야 당신? 보안 요원. 당장 저 여자 끌어내. 저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차가운 시선이었죠. 당신이 제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줬었죠, 백선우 씨. 아무리 완벽한 균열이라도 감출 수 있다고요. 오늘은 제가 당신에게 보여줄게요. 진실 역시 얼마나 완벽하게 폭로될 수 있는지를요. 다시 신호를 보냈어요. 무대 보조 요원이 제가 준비한 토치와 스프레이가 놓인 작은 테이블을 가져왔죠. 장내는 숨을 죽였어요. 저는 내열 장갑을 끼고 토치를 들어 불을 붙였어요. 시퍼런 불길이 공기를 핥았죠. 저는 불길을 매병의 몸통 한쪽에 집중했어요. 유약이 뜨거워지며 붉게 달아올랐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냉각 스프레이를 집어들고 그 지점에 하얀 기체를 세차게 내뿜었어요. 쩍! 작고 메마른 파열음. 하지만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총성처럼 울려 퍼졌어요. 제가 열을 가한 그 지점에서부터 거미줄 같은 미세한 균열이 뻗어나가며 겉에 더 씌운 가짜 유약층과 그 안에 맨 도자기 속살을 드러냈어요. 완벽했던 껍데기가 깨진 거예요. 추악하고 적나라한 진실이 수백 쌍의 경악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놀라움의 탄성은 곧 분노에 찬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저는 토치를 껐어요. 돌처럼 굳어버린 백선우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깨진 매병을 그리고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에 화려하게 덧칠한 유약에 있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것은 속에 숨겨진 거짓말할 수 없는 본질에 있습니다. 이 물건은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낸 그자와 마찬가지로 실체는 그저 거짓된 이야기로 포장된 싸구려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게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연회장은 폭발했죠. 비명, 욕설, 질문을 퍼붓는 기자들의 아우성. 보안 요원들이 그제야 몰려들었지만 저를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도망치려던 백선우와 최 회장을 붙잡기 위해서였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제가 직접 무너뜨린 거짓의 제국이 붕괴하는 모습을 그저 고요히 서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의 아수라장 속에서 저만이 유일하게 고요한 섬이었어요. 경찰이 들이닥치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백선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갈 때 그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멸감은 없었어요. 그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깊은 혼란만이 담겨 있었죠. 그는 왜 작은 불나방 한 마리가 숲 전체를 태울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가장 작은 불꽃이라도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마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일명 왕실 도자기 위작 스캔들은 한국 미술계와 금융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되었어요. 백선우와 최 회장, 고미술품을 업그레이드해 부유층에게 팔아넘기던 그들의 정교한 범죄 네트워크가 전면적으로 드러났죠. 제가 제공한 과학적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어요. 과거 체면 때문에 침묵했던 수많은 피해자가 이제 한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죠. 모래 위에 지은 그들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어요.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백선우는 온갖 궤변과 비싼 변호사들을 동원했지만 범죄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었죠. 그와 공범들은 조직적 사기 혐의로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들의 전 재산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동결되었죠. 제가 잃었던 돈, 적금과 담보 대출금 모두를 돌려받았어요. 공방 고요한 시간은 안전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공판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봐야만 속이 시원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 만족감은 진실을 빗속으로 끌어낸 그 순간에 이미 완성됐어요. 나중에 변호사에게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교도소에서 백선우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어졌대요. 간방 구석에 혼자 앉아 손톱으로 벽에 칠해진 페인트를 긁어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요. 무의미하고 강박적인 행동이죠. 평생을 화려한 껍데기를 팔아온 자가 결국엔 그저 감옥의 회색 벽이라도 그 표면 아래에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된 거예요. 그의 업보는 결국 자유의 상실뿐만이 아니라 그가 남을 망가뜨렸던 바로 그 방식으로 스스로의 정신이 파괴되는 것이었어요. 그 폭풍 속에서도 새로운 싹은 돋아났어요. 박물관의 후배 민호는 사건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죠. 그는 승진해서 박물관 역사상 최연소 분석 보존실장이 되었어요. 임명장을 받은 날, 민호는 제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선후배가 아니라 진실을 수호한다는 같은 이상을 공유하는 든든한 동료이자 파트너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가라앉은 후 저는 고요한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공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소나무 향도 그대로였고 고요했죠.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변한 거겠죠. 저는 더 이상 치유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균열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이야기의 일부로, 존재의 증거로 바라보게 되었죠. 제 명성은 예상보다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저를 단순한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 고결함의 상징으로 알게 되었죠. 예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대형 문화재단과 기관들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게 공방을 확장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후원을 제안했죠. 고요한 시간은 작은 전시장과 강의실까지 갖춘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어요. 저는 후원금의 일부를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에 썼죠. 바로 무료 주말 강좌를 여는 거였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 고미술을 사랑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쳤어요. 투자자의 눈이 아니라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물건을 바라보는 법을요. 아버지처럼 믿음이 부서지는 고통을 그 누구도 다시는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고 싶었죠. 첫 수업날 앳되고 열의에 찬 수강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어요. 복수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정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어요. 저는 더 이상 사랑 안에서 진품을 찾지 않아요. 아마도 사람은 골동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사람은 훨씬 더 복잡하고 늘 변하며 때로는 거짓된 유약을 뒤집어 쓰기도 하죠. 중요한 건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균열까지도 용감하게 보여주고 진심으로 그것을 함께 메워나갈 사람을 만나는 것일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 안에서 온전함을 찾았으니까요. 어느 늦은 오후 아버지의 묘에 들렀어요. 흰 국화 한 다발을 놓고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마지막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비석을 비출 때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오래 묵은 그날의 고통이 비로소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공방으로 돌아와 작업대에 앉았어요. 제 앞에는 얼마 전 한 가족이 맡기고 간 깨진 도자기 그릇이 놓여 있었죠. 저는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제자리에 맞춰봤어요. 딱 들어맞았죠. 제 손이 익숙하고 단단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붙이고 메우고 갈아내고 저는 이 이음새를 감추지 않을 거예요. 일본의 킨츠기 기법처럼 그칠에 금가루를 섞어 그 균열을 오히려 더욱 돋보이게 만들 거예요. 균열을 아름다움의 일부로 승화시킬 거예요. 마침내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으니까요. 진정한 가치는 겉을 감싼 화려한 유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견고한 진실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마치 균열처럼 아무리 정교하게 감추려 해도 결국엔 빛을 향해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을요.